요즘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엔 바쁜 줄 알았지만 이젠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40년 만에 깨달은 진짜 사랑의 기록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부족하다는 말은 듣기 싫었고,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남들보다 못 살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는 더 세게, 더 조급하게 몰아붙였던 겁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이던 해 학교에서 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는 웃으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빨간 지붕집, 그리고 엄마와 아빠, 아들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색칠도 삐뚤빼뚤하고 다시 그려와. 1등 해야지.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그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스케치북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이 시커먼 얼굴로 새 그림을 내밀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했고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첫 번째 그림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림 속 웃음만큼 아이의 마음도 그랬을 텐데 그걸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저희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애랑은 놀지 마. 공부 안 하는 애잖아. 학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PC방 같은 데는 절대 안 돼. 저는 아이의 하루를 계획표로 채워 넣었습니다. 학교, 학원, 숙제, 모든 시간에 엄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은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그걸 사춘기니까 그렇지라며 넘겼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우리의 갈등은 거의 전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면서 성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학원 끝나면 문제집, 친구 전화가 오면 저는 끊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전화를 받아?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가끔 크게 소리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제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받아쳤습니다.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크면 할 거야. 엄마 마음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표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대학 전공도 제 뜻대로 정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만들던 아이였어요.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경영학과. 그게 안정적이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 뜻대로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입학식 날 캠퍼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아들은 성공할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명절에도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습니다. 나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아이의 인생을 통제했습니다.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그 모든 걸 정당화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첫 번째 그림을 칭찬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우와, 우리 아들 그림 참 예쁘다. 엄마는 이게 제일 좋은데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때 음악 하고 싶다는 아들에게 한번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사이는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뒤늦게 그 표정이 떠오릅니다. 방문을 닫던 아이의 뒷모습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이제야 또렷하게 보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엄마가 중심인 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늘 늦었고 집안의 모든 결정은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의 옷, 머리, 학원, 친구, 모든 걸 제가 정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고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그래, 수고했다 한마디 하고 신문을 펼치곤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 숙제는 봐줘야지. 성적도 확인하고. 남편은 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하잖아. 그 말은 결국 모든 부담을 제게 떠넘기는 면허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더 완벽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집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엔 성적표, 거실엔 문제집, 아들은 늘 의자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놀이터에 나가는 걸 막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놀아. 지금은 공부해야지. 남들 다 학원 다니는데 너만 빠질 수 없어. 그때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사춘기보다 먼저 찾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식탁에서도 차 안에서도 아들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응, 친구는 잘 지내? 몰라요. 짧은 대답,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더 다그쳤죠. 대답 좀 해. 왜 자꾸 피하니? 그때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처라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애도 숨 좀 쉬게 해야지. 그러면 저는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고 결국 남편은 점점 더 말을 줄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화내기 전에 미리 눈치를 보는 법, 자기 의견을 말하기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법, 그걸 가르친 건 학교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 날 거실 한쪽에서 아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수 지망생 인터뷰가 나오던 방송이었죠. 아들은 조용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딴 건 그만 들어.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잖아. 그 말에 아들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것처럼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다는 거요. 그 침묵이 그 아이의 마지막 저항이었는데 저는 그마저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엄마는 너 믿어. 그 말 속엔 내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이의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 밖의 모든 걸 틀렸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 문을 닫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툭 하고 닫히던 그 소리. 그게 엄마, 그만해요라는 말이었는데 나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저는 여전히 아들을 아이로 대했습니다. 등록금은 내가 내니까, 학원비는 내가 보태니까, 아직은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날 짐을 정리하던 아들이 말했죠.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해줘야 내가 편하지. 그날 저녁, 아들이 몰래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너 어디야? 밥은 먹었니?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 뒤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또 너무 간섭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잠깐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중간고사 기간이라며 연락이 없자 저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밤에는 라면 먹지 마, 속 버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20살이에요.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20살. 그래, 이젠 어른이지. 하지만 제 입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라는 말은 늘 그랬습니다. 내가 통제할 때마다 그걸 감싸주는 변명 같은 단어였죠. 아들은 점점 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운해서 저는 또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휴대폰 좀 내려놔. 가족끼리 밥 먹는데 무례하잖아. 그때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이 뜨거워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걱정해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아이가 흔들릴까봐 내 불안 때문에 그랬던 걸까? 언제부터였을까? 아이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끼게 된 게, 아니, 어쩌면 아이를 나의 연장선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나도 잘 산 것 같았고, 그 아이가 힘들면 내 탓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위험해. 엄마 말 들어. 그 말들이 다 사랑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건 아이의 인생을 관리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한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그 속엔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아이의 성장보다 내 불안을 먼저 본 엄마, 사랑보다 통제를 앞세운 엄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통화는 더 줄었고 문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랐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였다는 걸. 아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에 숨어 모든 걸 쥐고 있으려 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걱정돼서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예쁘고 단정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참 싹싹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데 벌써 결혼이라니 기쁨보다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될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저는 웃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겠구나.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죠. 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컸네. 든든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책상 위엔 고등학교 때 쓰던 공책, 음악 잡지 한 권, 그리고 기타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은 아직 제 마음속에서 우리 아들의 공간이었는데 이젠 며느리와 함께 사는 그 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잘 먹니? 몸은 괜찮아? 며느리 반찬은 좀 하니? 하지만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잠깐 나갔어요. 그래? 언제 들어오니? 금방이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은 것조차 나를 밀어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 때는 우리 집 오는 거지?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친정 먼저 다녀오고요. 그 다음 날 찾아뵐게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래, 알았다. 했지만 속에서는 불이 치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 말투,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 저는 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는 잘하냐? 집안일은 제대로 하니? 아들은 대답 대신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그때도 저는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더니 애가 달라졌네. 며느리가 사이를 틀어놨구나. 그렇게 제 마음을 합리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화는 줄고 명절 인사도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아들은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평범한 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봄,
친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임신했다며? 저번에 지나가다가 둘봤어. 손주 생겼다던데 축하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임신했다며?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하면 다 잔소리부터 하잖아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그렇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았어.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아들아, 엄마는 내가 여전히 그리워. 하지만 그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해 결국 모든 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엄마로서의 자리를 미워했던 거란 걸.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건데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주 돌잔치 소식을 들은 건 아들의 오랜 친구 엄마를 통해서였습니다. 며느리 돌잔치 했다며? 사진 봤는데 손주가 너무 예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돌잔치. 언제? 왜 나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엔 아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날짜가 거의 반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아들 프로필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엔 돌잔치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 그리고 그들 곁에 며느리 부모님, 친구들, 풍선 장식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저와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확대했다 줄였다 반복했습니다. 손주가 케이크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이 이상하게도 저를 밀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탓만 하지 마.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그동안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았어. 요즘은 효도라는 게 없어.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모든 말들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무겁게 들렸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들이 결국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새벽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주 돌잔치 사진 잘 봤다. 축하한다. 다음엔 우리도 함께 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라도 그 입장이었다면 나도 나 같은 엄마를 피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이제는 또 하나의 가정을 꾸렸는데 나는 여전히 엄마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괜찮은 거야?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못하겠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국을 데워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이 눈물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방에 남아있던 교복, 아이가 어릴 때 쓰던 컵,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 먼지를 털어내며 조용히 닦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웃는 얼굴들 속에서 그때의 아들이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듯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건 그들이 날 잊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참 늦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 침묵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야 배웁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켜지 않았고 TV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부엌 창가로 햇살이 비치는데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굳어있는 얼굴, 늘 지적하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나는 아이를 키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더 잘 알아. 그 말들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지시와 명령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좋은 엄마였다고 믿었습니다. 헌신했고 희생했고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기준대로만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세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믿어. 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정한 길을 따라오면 믿겠다는 말이었죠. 거울 속에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모든 후회가 조용히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날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다. 펜 끝이 번지고 종이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나는 늘 화가 난 어른이었을 겁니다. 늘 옳은 척하고 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굴던 엄마.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모든 옳음이 아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인정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젊은 날의 나, 그리고 상처받은 아들이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알아. 너를 사랑했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그제서야 거울 속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또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국민학교 때 썼던 학용품 상자 속에서 색이 바랜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귀 "엄마, 사랑해요." 그 한 줄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떻게 써야 할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단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던 것 같구나. 글자를 쓰면서 눈물이 번졌습니다. 글씨가 번져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을 들어주지 못했어. 늘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단다. 정작 부족했던 건 엄마였어.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직접 손으로 꿰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지로 괜찮은 척을 했는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를 닫을 때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 편지라도 다 쓰면 좋겠다. 편지를 보내기 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주소를 쓰려다 괜히 또 부담을 줄까봐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묻더군요. 무슨 일 있어? 편지를 썼어. 보냈어? 아니, 그냥 써봤어.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썼잖아. 그게 시작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도 썼잖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보다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편지를 조금씩 더 썼습니다. 어릴 적 기억, 함께 웃던 날, 첫 그림을 들고 오던 아이의 표정,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들을 한꺼번에 전해줄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읽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엔가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책상 위 조명을 켜고 또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에는 후회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조용히 멀리서 응원할게.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은 종이에 한 줄씩 적습니다. 오늘은 잘 있었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 편지들이 쌓여 한 상자 가득해졌습니다. 언젠가 그 상자를 들고 아들 문 앞에 조용히 둘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 아이도 알겠죠. 엄마가 드디어 말보다 진심을 배웠다는 걸. 편지를 쓰고 난 뒤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보냈다기보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말을 조용히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작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엽니다. 예전에는 햇살이 거슬려 바로 커튼을 닫곤 했는데 요즘은 그 빛이 고맙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아들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은 조금 따뜻하더라. 건강하자. 아들아.
답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젠 기다림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보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웃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냈어? 응, 답은 왔어? 아니. 그래도 괜찮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점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바꾸려 하면 더 멀어지고 작게 움직이면 천천히 가까워진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집 앞 화단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펜지, 여름에는 봉선화, 가을엔 국화를 심었습니다. 꽃을 가꾸는 일은 마치 관계를 돌보는 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물을 너무 주면 시들고 너무 외면해도 마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요즘 내 하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자함의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저도 잘 있어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고 있어. 천천히 기다릴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게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완벽한 엄마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봄날의 저녁,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합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문자를 한 줄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젠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이 내 하루를 충분히 빛나게 하니까요.